그만들 해라. 어머니, 제발 우진이 좀 말려주세요. 이게 어디 용돈이라고 드리는 겁니까? 20만 원? 요즘 물가에? 형, 돈이면 다야. 형은 어제부터 엄마랑 음식 만들면서 땀 한 방울 흘렸어. 손가락 하나 까딱했어. 그만들 해라. 어머니, 제발 우진이 좀 말려주세요. 이게 어디 용돈이라고 드리는 겁니까? 20만 원? 요즘 물가에? 형, 돈이면 다야. 형은 어제부터 엄마랑 음식 만들면서 땀 한 방울 흘렸어? 손가락 하나 까딱했어? 작은 아들 우진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동네 문방구에서 산 평범한 봉투가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습니다. 해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개의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200만 원과 20만 원, 하나는 빳빳한 신권으로 가득했고 하나는 낡은 지폐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저 명절이니 얼굴이나 보자고 한 것뿐인데 이것들 때문에 서로를 물어뜯는 꼴을 보려고 내가 너희를 낳고 키운 줄 아느냐. 해숙은 2개의 봉투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지폐들이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이 돈들 다 가지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너희 같은 자식들 다 필요 없다. 오늘부로 내 자식은 없다. 당장 나가란 말이다. 그날 추석 차례상은 차갑게 식어갔고 가족이라는 이름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돈의 액수로는 결코 잴 수 없는 가족의 사랑과 상처, 그리고 화해의 긴 여정이 이제부터 펼쳐질 참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혜숙입니다. 올해 70하고도 남편 박성환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서울 구로구 변두리의 작은 빌라 2층에서 홀로 지낸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28평짜리 이 작은 공간이 한때는 내 식구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아들 2, 박우성과 박우진이가 전부입니다. 큰아들 우성이는 올해 46, 작은아들 우진이는 42. 2 아들 모두 장가를 들어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저는 그저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는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볼 때마다 저는 명절을 향해 다가가는 시간의 흐름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추석이 그랬습니다. 달력에 빨갛게 동그라미 쳐진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기대와 함께 서늘한 불안감에 젖어들곤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명절은 가족의 온기를 확인하는 날이 아니라 아들들의 서로 다른 삶의 무게를 확인하는 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성공했고 작은아들은 평범했습니다. 그 차이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져만 갔고 그 간극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긴장감이 명절 때마다 저희 가족을 짓눌렀습니다. 9월 중순 추석을 보름쯤 앞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저녁을 먹다가 문득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 많은 집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까. 저는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으로 밥 한 공기를 비우며 올해 추석은 좀 다르기를 바랐습니다. 추석을 사나흘 앞둔 9월 26일 오후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 우성이야. 큰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언제나처럼 자신감이 넘쳤고 뒤로는 사무실의 소란스러운 소음이 들렸습니다. 그래, 우성아. 잘 지내니? 바쁜 것 같은데.
요즘 프로젝트 하나 마무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추석 때는 당연히 갈게요. 엄마, 필요한 거 없어요? 백화점에서 VVIP 선물 세트 나왔던데 한우 세트로 보내줄까요? 아니면 과일 선물 세트? 아니다, 뭘 사오냐. 힘들게 일하는데 그냥 몸만, 엄마가 음식은 다 해놓을 테니. 에이, 엄마도. 그래도 명절인데 빈손으로 어떻게 가요? 내가 알아서 비싼 걸로 사갈게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로요. 저는 우성이의 말에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호의는 고마웠지만 어딘가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선물은 많아도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짧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런데 우성아, 이번에는 좀 일찍 와서 엄마랑 같이 음식 준비 좀 할 수 없니? 엄마 혼자 하려니까 허리도 아프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게 제가 추석 당일 아침에 바로 갈게요. 전날까지 휴유가 있어서요. 대신 사람 불러서 집 청소해 드릴까요? 아니면 음식 배달 서비스 알아볼까요? 아니다, 됐다. 그냥 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아들들이 어렸을 적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그때는 모든 게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뜻밖에도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 우성인데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요. 그래, 뭔데? 혹시 우진이는 연락 왔어요? 걔 이번에도 와서 음식 한다고 엄마 고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에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얘 그렇게 물어보냐? 아니, 솔직히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는데 동생이랑 같이 전 부치고 그러실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제가 돈 넉넉히 보낼 테니까 이번엔 유주로 음식 시키시라고 말 좀 해주세요.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저는 그 속에 담긴 다른 의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성이는 동생이 엄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 자체를 어딘가 불편해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안 그래도 되는 걸 가지고 내 마음만 봐둘게. 우진이 일은 우진이한테 맡겨라. 에휴, 알겠어요. 그럼 엄마 추석 때 봬요. 건강하시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분명 같은 배에서 나왔고 같은 집에서 자랐는데 어쩌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아들 우진이었습니다. 엄마, 나 우진이야. 잘 지냈어?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큰아들의 날카로운 목소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 고맙다. 너는 별일 없고? 응, 엄마, 나 명절 이틀 전에 미리 내려갈게.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가서 음식 하는 거 도와야지. 엄마 혼자 그 많은 음식을 어떻게 다 해.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에 빠듯하게 사는 아들이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제 곁에 있었습니다. 아이고, 힘들게 뭘 벌써. 와, 너도 피곤할 텐데. 회사에서 쉬어야지. 아니야, 엄마. 나 이미 휴가 냈어. 추석 3일 전부터 쉬어. 같이 시장도 가고 송편도 빚고 그래야지. 엄마랑 얘기하면서 음식하는 게 나는 제일 좋아. 저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며칠간 쌓였던 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우진이가 효자네. 그래, 그럼 와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 놓을게.
엄마, 그거 알아? 형한테서 전화 왔어? 아, 형이 왔다. 추석 때 온다고 하더라. 그렇구나. 엄마, 형이 또 뭐 비싼 거 사온다고 했지? 나는 이번에도 많이 못 드릴 것 같아. 미안해. 우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와주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고맙다. 고마워, 엄마. 그럼 이틀 후에 봐, 사랑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두 아들 모두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너무나도 달랐고 그것이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가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야 할 것들을 메모하면서 저는 이번 추석만큼은 평화롭게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예감은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우성이와 우진이가 손을 잡고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두 아들은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멀어진 것이. 9월 27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곳곳을 닦아내고 우진이가 잘 침대 시트도 새 것으로 갈아 끼웠습니다. 오랜만에 자식이 집에 머물 생각을 하니 마음이 들떴습니다. 오후 3시쯤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문을 열자 우진이가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낡은 등산 가방 하나와 커다란 비닐봉지 2개,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어서 와, 이게 다 뭐니? 엄마, 이거 봐, 주말 농장에서 키운 거야.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 오늘 아침에 직접 땄어. 비닐봉지를 열자 싱싱한 채소 향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잎사귀에는 아직 아침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다 언제 키웠어? 고생했네, 우리 아들. 별로 안 힘들었어? 주말마다 가족들이랑 같이 가서 하는데 되게 재미있어. 엄마도 나중에 같이 가자. 엄마가 키우신 것들 맛보면 얼마나 좋아. 우진이는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며 익숙하게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엄마, 싱크대 수도꼭지 아직도 그거 쓰시네? 내가 지난번에 새 걸로 바꿔드린다고 했는데. 아이고, 그걸 뭐 바꿔. 아직 쓸 만한데. 에이, 엄마. 이거 보세요. 물 새잖아요. 내일 시장 갔다가 자재상 둘러서 새 거 사올게. 우진이는 곧바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집안 곳곳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곳은 없는지, 문 경첩이 삐걱거리지는 않는지. 1시간쯤 지나자 우진이는 메모지에 빼곡히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엄마, 이것들 이번에 다 고쳐놓고 갈게. 겨울 되기 전에 문풍지도 새로 발라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진이는 화려한 선물 대신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저희는 거실 바닥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우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아니다. 괜찮아. 친구들도 가끔 놀러 오고. 엄마, 제가 더 자주 못 와서 미안해요. 회사 일이 바빠서. 괜찮다. 내가 잘 지내는 게 엄마는 제일 기쁜 거야. 우진이는 잠시 말없이 제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 형도 오죠? 그래, 온다고 했다.
형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요? 그래, 잘 지내는 것 같더라. 바쁘다고 했어. 우진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저는 명절 때 형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요. 형은 항상 자기가 뭘 샀는지, 얼마짜리인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옆에서 형수도 자기네 집 자랑, 차 자랑하고, 저는 그럴 때마다 왠지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진아, 형은 원래 그런 게 아니야. 형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거다. 알아요, 엄마. 형이 노력해서 성공한 거 인정해요. 근데 왜 저를 그렇게 무시해요? 작년 설날 때도 제가 엄마 드리려고 준비한 건강식품 보고 이게 뭐야? 인터넷 짝퉁 아니야? 그랬잖아요. 엄마 앞에서요. 그 일이 생각났습니다. 작년 설날 우진이가 한 달 넘게 알아보고 준비한 홍삼 세트를 우성이가 대수롭지 않게 폄하했던 일. 우진이의 얼굴이 얼마나 굳어졌던지 저는 그날 밤 우성이를 따로 불러 타일렀습니다. 형도 잘못 생각했던 거다. 미안하다고 했잖니. 형은 미안한 게 아니에요, 엄마. 형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준 비싼 선물이 당연히 더 좋다고. 돈이 적으면 마음도 적은 거라고. 우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요, 엄마. 형처럼 돈은 많이 못 벌어요. 큰 집도 못 사드리고 비싼 차도 못 사드려요. 하지만 제 마음만은 누구보다 크다고 자신 있어요. 저는 우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의 등에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엄마가 다 알아. 내 마음 엄마가 다 알고 있다. 그날 밤 우진이는 제 방에서 어린아이처럼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턴가 두 아들 사이에는 돈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벽은 해가 갈수록 높아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일찍 일어나 동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9월의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엄마, 이리 오세요. 팔 잡아드릴게요. 우진이는 제 팔을 잡고 천천히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어머, 혜숙이 씨. 오랜만이네. 아들 왔어? 동네에서 30년째 생선 가게를 하시는 정숙이 언니였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야. 응, 작은 아들이 왔어. 아이고, 효자네, 효자. 얼굴 보니까 작은 아들 맞네. 엄마 닮았어. 큰 아들은 안 왔어? 걔는 추석 당일에 온대. 그렇구나. 큰 아들은 뭐 사업한다며? 잘 되나? 응, 그렇게 알고 있어. 정숙이 언니는 싱싱한 갈치를 골라주며 덤으로 조기까지 한 마리 얹어주었습니다. 이건 서비스야. 아들이랑 같이 와서 기분 좋네. 명절 잘 보내. 시장 여기저기서 아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들 우진이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사과를 한 개 더 넣어주셨고 떡집 할머니는 인절미를 한 팩 덤으로 주셨습니다. 엄마 인기 정말 많으시네요. 아이고, 뭐가. 다들 아는 사람들이지. 엄마가 평소에 잘 하셨으니까 그러죠. 동네에서 엄마만큼 인심 좋은 사람 없다고 다들 그러던데요. 저희는 두 손 가득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명절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엄마, 뭐부터 할까요? 일단 전 부칠 거 준비하자. 감자전,
호박전, 동그랑땡. 오케이. 제가 감자 깎을게요. 우진이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감자를 깎고 호박을 썰고 양파를 다졌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엄마, 이 정도면 돼요? 좋아, 잘했다. 이제 믹서기에 갈아야지. 저희는 나란히 부엌에 서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반죽을 만들면 우진이가 팬에 부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양이 제각각이었지만 몇 개 하다 보니 제법 모양이 잡혔습니다. 엄마, 이거 기억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전 부치다가 기름 튀겨서 울었던 거. 그럼 기억나지. 그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빠가 약 발라주느라 난리였잖니. 아빠, 요즘 많이 보고 싶어요. 그래, 엄마도 그렇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송편을 빚었습니다. 우진이는 반죽을 치댔고 저는 소를 만들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빚는 거 맞아요? 우진이가 만든 송편은 투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잘하네. 근데 너무 크게 빚지 마. 쪄지면 터진다. 알겠어요. 아, 엄마 이거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제가 송편 빚다가 반죽 다 먹어버려서 아빠한테 혼났던 거.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기억나지. 내가 하도 울어서 아빠가 너 없고 동네 세 바퀴를 돌았잖니. 형은 옆에서 좋다고 놀려대고. 그랬지. 형이랑 그때는 정말 친했는데. 우진이의 목소리가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형이랑 언제부터 멀어진 것 같아요? 글쎄다. 아마도 내가 대학 들어갈 무렵부터였던 것 같구나. 저는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이 회사 다니면서 너 학비 대느라 고생했잖니. 그때부터 형한테 뭔가 부담감 같은 게 생긴 것 같아. 저도 알아요. 형이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래서 더 미안하고. 근데 형은 그걸 자꾸 은혜처럼 이야기해요. 제가 형한테 빚진 사람처럼.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형도 서툰 거다.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날 저녁, 저희는 밤늦도록 명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들,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우진이는 지쳐 보였지만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내일 형 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음식 준비해놨으니까. 그래, 형도 좋아하겠지. 밤 11시가 넘어서야 저희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냉장고는 음식으로 가득 찼고 집안에는 명절의 향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우진이는 샤워를 하고 나와서 제 방문 앞에 섰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엄마랑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엄마도 그렇다. 우리 아들 와줘서 고마워. 엄마, 내일은 형이랑 싸우지 않을게요. 제가 참을게요. 괜찮다. 너무 억지로 참지는 마. 속상하면 엄마한테 얘기하고. 우진이는 제게 꼭 안겼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내일이 평화롭게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와 우진이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과일을 예쁘게 깎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오전 9시쯤 우진이 아내 수연이가 딸 서연이를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그래, 고맙다. 서연이 많이 컸네. 5살배기 서연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우리 손녀. 할머니도 보고 싶었지. 저희는 단란하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수연이는 우진이가 준비한 음식들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우진 씨, 이걸 다 만드셨어요? 대단하다. 아니야, 엄마가 대부분 하셨어. 나는 거들었을 뿐이야. 아니에요. 우진이가 많이 도와줬어요. 엄마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저는 아들 내외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전 11시쯤 현관 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큰아들 우성이네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우성이는 명품 브랜드로 온몸을 치장했고 손에는 큼지막한 백화점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큰며느리 미경이도 완벽한 화장에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습니다. 중학생 손자 준호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시큰둥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잘 왔다. 어서 들어와. 우성이는 거실로 들어서며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이미 차려진 음식들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 벌써 다 준비하셨네요? 제가 음식 배달 시킨다고 했는데. 아니다. 우진이가 와서 도와줘서 다 했어. 우성이의 시선이 동생에게로 향했습니다. 우진이는 아직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 우진이 왔구나. 일찍 왔네. 형 잘 지냈어? 그래, 바쁘게.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우성이는 소파에 앉으며 가져온 쇼핑백들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백화점에서 VVIP 선물 세트 샀어요. 한우 세트하고 과일 세트, 그리고 이건 건강식품이에요. 하나에 50만 원짜리. 아이고, 이게 무슨... 너무 비싼 거 사왔네. 에이, 어머니. 이 정도는 해야죠. 제가 요즘 사업이 잘 돼서 돈 좀 벌었거든요. 우성이는 은근히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다시 동생에게로 향했습니다. 우진아, 너도 뭐 준비했어? 순간 거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우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준비했어. 그래? 뭐 샀는데? 나도 궁금하네. 우성이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일단 차례를 지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자, 이제 차례 지내자. 다들 준비하고. 차례를 무사히 마치고 저희는 거실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손주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며느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분위기는 평화로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모두 모여 차를 마시며 과일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큰아들 우성이가 명품 지갑을 꺼내더니 두툼한 현금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추석 용돈이에요. 봉투는 묵직했습니다. 만져보니 상당한 두께였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챙겨드리기는 힘드니까 이렇게 돈으로 드리는 게 저도 편하고 어머니도 편하시잖아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그냥 사시면 되니까. 저는 봉투를 준 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의 효심은 고마웠지만 어딘가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우성이는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 회사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이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가 요즘 사업이 정말 잘 돼서요. 이번 분기 수익이 작년보다 30% 이상 늘었어요. 그래서 여유가 좀 생겼거든요. 그래, 고맙다. 그때 작은 아들 우진이가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큰아들의 화려한 봉투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동네 문방구에서 파는 평범한 편지 봉투였고 구석이 약간 구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번에 회사 실적이 안 좋아서 보너스가 거의 안 나왔어. 그래서 이것밖에 준비 못했어. 봉투는 얇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으며 우진이의 떨리는 손을 느꼈습니다. 우진아, 괜찮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20만 원이야, 엄마. 이걸로 엄마 좋아하시는 과일이라도 사드세요. 정말 미안해. 우진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 내 마음이 얼마나 큰데. 엄마가 다 알아. 하지만 그 순간 우성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그는 짐짓 놀란 표정을 지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진아, 그게 다야? 설마 20만 원? 장난하는 거 아니고?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우진이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형. 아니, 나는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요즘 물가에 20만 원으로 뭘 한다고. 커피 몇 잔 값도 안 되는데 어머니한테 드리면서 미안하지도 않아? 형, 꼭 그렇게 말해야 해. 우진이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나도 형만큼 주고 싶었어. 하지만 내 형편이 이런 걸 어떻게. 형편이 안 되면 그냥 내 돈에 보태지 그랬어. 체면도 없게.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20만 원 들고 와서 이게 효도야? 체면. 형한테는 그깟 체면이 효도보다 더 중요해? 우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는 어제부터 엄마랑 같이 땀 흘리면서 음식 만들었어. 밤늦게까지 송편 빚고 전 부치고. 형은 뭐 했어? 손가락 하나 까딱했어. 뭐. 우성이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야, 박우진. 너 지금 나한테 가르치니? 내가 얘 이렇게 돈을 벌게 됐는지 알아? 내가 누구 덕에 이렇게 편하게 사는지 잊었어? 무슨 소리야? 내가 회사 다니면서 번 돈으로 너 대학 뒷바라지한 거 벌써 까먹었냐고. 우성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빠 사업 망하고 우리 집이 거덜났을 때 누가 학비 대고 생활비 댔어? 내가 밤낮으로 일해서 번 돈으로 너 먹여 살린 거야. 그걸 이제 와서 배은망덕하게. 형, 그거 내가 부탁했어? 형이 알아서 한 거잖아. 알아서? 네가 대학 안 가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셨겠어. 내가 엄마 때문에 한 거야. 그래, 알아. 형이 희생한 거 알아. 그래서 내가 평생 형한테 고개를 못 들고 사는 거 아니야? 형은 그게 좋아? 내가 형한테 빚진 사람처럼 사는 게? 두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미경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시동생, 그래도 그렇지. 돌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수연이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도 형편이 어려운 거 아세요? 우진 씨 회사에서 구조조정도 있었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이요?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언니는 얘 그렇게 돈으로만 생각하세요?
우진 씨가 어머님이랑 이틀 동안 땀 흘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땀 흘리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럴 시간에 돈을 더 벌어서 드리는 게 진짜 효도 아니에요. 며느리들까지 가세하여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주들은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고 과일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만들 해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있는 힘껏 요쳤습니다. 니들이 그러고도 내 자식이냐? 내 며느리들이냐? 제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요침에 아수라장이었던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떨어진 과일 조각들을 보았습니다. 깨진 접시, 울고 있는 손주들, 그리고 서로를 증오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제 아들들. 저는 큰아들이 건넨 200만 원짜리 봉투와 작은아들이 건넨 20만 원짜리 봉투를 들었습니다. 두 개의 봉투. 하나는 무겁고 하나는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둘 다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저 명절이니 얼굴이나 보자고 한 것뿐인데 이것들 때문에 서로를 물어뜯는 꼴을 보려고 내가 너희를 낳고 키운 줄 아느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우성아, 내가 준 이 큰 돈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지만 이 돈에서는 내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구나. 그저 의무감만 느껴질 뿐이다. 내가 나를 사랑해서 준 게 아니라 형이라는 자리에서 해야 할 일처럼 느껴진단 말이다. 우성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우진아. 저는 작은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준 이 작은 돈, 그 안에 담긴 내 마음은 내가 잘 안다. 이틀 동안 나와 함께 땀 흘린 내 정성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이 돈이 내 형에게 무시당하고 너를 비참하게 만들었다면 나는 이 돈을 받을 수가 없다. 우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희 둘 다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엄마는 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서로를 향한 칼이 되어버렸구나. 그렇다면 엄마는 차라리 이 사랑을 원하지 않는다. 저는 두 개의 봉투를 모두 바닥에 던졌습니다. 지폐들이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5만 원권과 1만 원권이 뒤섞여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돈들 다 가지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희 같은 자식들 다 필요 없다. 명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는 혼자 사는 게 더 낫겠다. 오늘부로 내 자식은 없다. 당장 나가란 말이다. 어머니. 우성이가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당장 가란 말이야. 너도 다 나가. 아들들은 제 단호한 모습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성이는 멍한 표정으로 바닥에 돈을 주었고 우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가라고 했잖아. 얘 안 가.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아들들은 쭈뼛거리며 짐을 챙겼습니다. 며느리들은 울먹이는 손주들을 데리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닫혔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정성껏 차린 명절 음식과 싸늘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바닥에는 아직도 몇 장의 지폐가 흩어져 있었고 깨진 과일 접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들이 떠나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식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보며 제 마음도 함께 식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두 아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지 못한 걸까? 아니면 너무 공평하게 대하려다가 오히려 둘 다 상처를 준 걸까? 행복해야 할 명절이 어쩌다 이렇게 상처만 남는 날이 되어버렸을까요? 제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몇 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들들이겠죠. 하지만 저는 아직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음식을 하나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례상에 올렸던 배 한 조각을 입에 넣었을 뿐입니다. 배는 달았지만 제 입에서는 쓴맛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겨우 일어나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깨진 접시를 치우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냉장고 가득한 음식들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많은 음식을 누구와 나눠 먹으란 말입니까? 저는 동네 독거노인 분들께 음식을 나눠드리기로 했습니다. 반찬통에 음식을 담아 한 집 한 집 돌아다니며 나눠드렸습니다. 혜숙이 씨, 이게 다 뭐야? 명절 음식 좀 만들었어요. 혼자 먹기 아까워서. 아들들은? 안 왔어. 왔다가 갔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네 분들은 제 얼굴을 보더니 더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텅 빈 집에서 홀로 식은 밥을 먹고 있자니 서러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나를 위해 준비한 건데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두 아들이 서로를 향해 던진 날카로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들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상처와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자식들은 저렇게 변해버렸을까? 자책과 원망 속에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쯤 흘렀을까요? 저는 서랍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옷으로 갈아입을 시기였고 여름옷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서랍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제일 아래 서랍,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그곳에는 남편의 유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낡은 안경, 시계, 그리고 몇 권의 수첩들.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통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농협 통장이었는데 표지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남편 박성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조심스럽게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1990년 3월이라는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35년 전 큰아들 우성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였습니다. 희미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0년 3월 5일 출금 500만 원, 1990년 4월 12일 출금 300만 원, 1990년 5월 20일 출금 200만 원. 출금 기록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빨간 글씨로 잔액 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1990년 남편의 사업이 크게 망했던 그 해, 우리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던 그때, 통장을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990년 봄이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보증을 잘못 섰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그리고 30년을 모아온 저축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집 앞에서 고함을 쳤습니다. 8살 우성이와 4살 우진이는 겁에 질려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하루하루 술로 세월을 보냈고 저는 어떻게든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어린 우성이의 손을 잡고 부유했던 친척 집을 찾아갔습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500만 원만 있으면 당장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처제,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겠어. 친척의 차가운 말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얘들이 거리로 내몰릴 처지예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안 된다니까. 보증 잘못 선 건 너희 잘못이잖아. 우리가 그 뒤치다꺼리를 해야 돼. 친척 아내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거지처럼 애를 데리고 와서 돈 달라고? 창피한 줄도 알아야지. 그러니까 가난한 거야. 저는 어린 우성이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욕을 당하면서도 저는 한 번 더 빌었습니다. 형님, 제발요. 얘들 생각해서라도 나가.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우성이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걸었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저희는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8살 우성이가 제 옷자락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다시는 엄마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해줄게. 다시는 아무도 우리 엄마 무시 못하게 할 거야. 그 작은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8살짜리 아들의 그 작은 등이 그날따라 산처럼 커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우성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한 구석에 앉아 광고 전단지 뒷면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커서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래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엄마가 다시는 돈 때문에 우는 일이 없게 할 거야. 통장을 쥔 채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큰아들 우성이의 돈에 대한 집착이 그저 탐욕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어린 시절 겪었던 가난의 상처이자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 비롯된 서툴고 뒤틀린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돈으로 효도하고 돈으로 동생을 무시했던 것은 다시는 가난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아들의 절박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8살 때부터 돈이 곧 엄마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어왔던 것입니다. 우성아, 미안하다.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줬구나. 저는 낡은 통장을 끌어안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들의 아픈 마음을 이제야 알아차린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작은아들 우진이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형이 자신을 위해 희생한 것을 알기에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아들. 형만큼 돈을 벌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면서도 형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아들. 우진아, 너도 미안하구나. 내가 형한테 얼마나 눌려 살았을까? 저는 두 아들 모두에게 미안했습니다. 제가 두 아들의 상처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 오늘의 비극을 만든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 길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큰아들 우성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우성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우성아, 나다 엄마. 엄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 주말 집으로 오너라. 우진이도 부를 테니 너도 와라. 할 말이 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괜찮다. 일단 와라.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저는 작은아들 우진이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우진이의 목소리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이번 주말에 집으로 와라. 형도 부를 거다. 다 같이 얘기 좀 하자.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형한테 너무 심하게. 괜찮다. 와라. 엄마가 해줄 얘기가 있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두 아들이 제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며느리들은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들만 오라고 했으니까요. 우성이와 우진이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낡은 통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우성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다. 그 안에는 돈이 아니라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의 기록이 담겨 있지. 저는 35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봄이었다. 너희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우리 집이 거덜났을 때 엄마는 우선아, 너의 손을 잡고 친척 집에 돈을 빌리러 갔었어. 우성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 엄마는 친척 앞에서 무릎을 꿇었단다. 내 앞에서 말이야.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애들이 거리로 내몰릴 처지라고. 하지만 친척은 우리를 내쫓았지. 저는 그날의 기억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어온 길, 그리고 8살 우성이가 했던 약속까지. 제 이야기가 끝나자 우성이는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기억나요. 그날 엄마가 우는 걸 보고 저는 절대 다시는 엄마를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우성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가고 밤낮으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동생 학비 대주고 엄마 용돈 드리고. 그게 제가 엄마를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우성이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새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돈이 많으면 사랑도 크다고, 돈이 적으면 마음도 작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우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형, 미안해. 나는 형이 그냥 돈 자랑하는 줄만 알았어. 형한테 그런 아픔이 있는 줄도 모르고, 형이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면서도 나는 그게 부담스럽기만 했어. 우진아. 우성이가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야말로 미안해. 내가 너를 무시한 건 사실 너를 얕잡아서가 아니었어. 내가 너무 열심히 사는데도 늘 불안했거든. 혹시라도 다시 가난해지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을 너한테 화풀이한 거야. 두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형, 우진아. 두 아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랜 세월 쌓였던 응어리를 풀어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성아, 우진아. 저는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200만 원도 20만 원도 다 소중한 거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저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란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성이는 자신이 왜 그렇게 돈에 집착했는지, 얘 동생을 무시했는지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동생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불안함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였다고. 우진이도 자신이 왜 그렇게 형을 부담스러워했는지, 여 자격지심에 시달렸는지 털어놓았습니다. 형의 희생에 감사하면서도 그것이 때로는 짐처럼 느껴졌다고. 형, 사실 형이 너무 완벽해 보여서 힘들었어. 형은 다 잘하잖아. 공부도, 일도, 돈도 벌고. 나는 형에 비하면 항상 부족한 사람 같았어. 우진아, 나도 힘들었어. 겉으로는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늘 불안하거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들의 따뜻한 한마디가 더 그리웠어. 너처럼 엄마랑 같이 음식 만들고 그렇게 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사실은 나도 하고 싶었어. 정말? 응,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나는 돈으로밖에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니까. 두 아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 앞으로는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 내가 힘들면 나한테 말하고, 내가 힘들면 형한테 말하고, 우리 진짜 형제처럼 지내자. 그래, 그래야지. 우리가 원래 형제잖아.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엄마, 저희 다음 명절에는 같이 음식 만들어요. 형도 오고 저도 오고 같이 송편도 빚고 전도 부치고 그렇게 해요. 우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좋다. 나도 배울게. 서툴어도 괜찮지? 우성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형이 처음 부치는 전은 내가 제일 많이 먹을 거야. 두 아들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추석 때 만들었던 음식들은 이미 다 나눠드렸지만 새로 만든 반찬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너희 배고프지? 엄마가 밥 차려줄게.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진이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나도 할게요. 밥상 차리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우성이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들어왔습니다. 저희 셋은 좁은 부엌에서 어깨를 부딪히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밥을 퍼담았습니다. 특별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함께 만드는 과정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거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200만 원짜리 봉투도 20만 원짜리 봉투도 없었습니다. 비싼 선물 세트도 화려한 포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저녁 식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이 김치찌개 맛있다. 그치? 엄마 손맛이지. 형, 이거 먹어봐. 엄마가 해주신 된장. 오, 진짜 맛있네. 역시 엄마표가 최고야. 평범한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짜 가족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엄마. 우성이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바빠도 시간 내서 올게요. 그리고 그냥 올게요. 선물 없이, 돈 없이, 그냥 엄마 보러. 나도 엄마. 우리 자주 보자.
우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두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엄마는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 너희가 와주는 것,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만으로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나? 우진이가 어렸을 때 형 장난감 부숴서 형이 울었던 거. 그랬지. 근데 형은 나중에 자기 용돈으로 나한테 새 장난감 사줬어. 그게 내가 받은 첫 선물이었지. 맞아. 그때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추억을 나누며 저희는 웃고 또 웃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저희 집은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고 다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설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아들이 모두 일주일 전부터 왔습니다. 큰아들 우성이는 서툴지만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전을 부치다가 손에 기름을 튀기기도 하고 송편을 너무 크게 빚어서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형, 그렇게 빚으면 터진다니까. 아, 어렵네. 우진아, 내가 하던 게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그렇지? 이제 알았어? 형제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함께 명절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들도 함께 와서 도왔습니다. 손주들은 거실에서 윷놀이를 하며 깔깔거렸습니다. 설날 아침 차례를 마치고 거실에 모였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우성이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예전처럼 두툼하지 않았습니다. 30만 원이에요. 많지 않지만 제 진심을 담았어요. 고맙다, 우성아. 엄마, 이것도요. 우진이도 봉투를 건넸습니다. 30만 원이에요. 형이랑 유논해서 똑같이 준비했어요. 이번엔 형이 금액 정했어요. 저는 두 개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둘 다 같은 크기, 같은 금액. 하지만 그 안에는 두 아들의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다. 너희 둘 다 고맙다. 엄마, 그리고 이것도요. 우성이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게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진아, 이거 받아. 30만 원이야. 형, 이게 뭐야? 내가 예전에 형편 어려웠을 때 나한테 빌려준 거 있잖아. 작년에, 기억나? 20만 원 이자 포함해서 30만 원 돌려줄게. 형, 그거 갚으라고 빌려준 거 아닌데. 아니야. 갚아야지. 나 이제 빚 안 지고 살 거야. 동생한테도 말이야. 우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형. 그리고 우진아, 다음 달에 내 집 수도꼭지 고치러 가도 돼? 나 배우고 싶어. 너한테. 당연하지, 형.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비로소 진짜로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로 서로를 이해하는 가족. 누가 더 주고 누가 덜 주느냐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진심으로 하나가 되는 가족. 그날 저녁, 저희는 모두 함께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 윷놀이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하얀 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이 광경을 보며 얼마나 행복해했을까요? 여보, 우리 아들들, 이제 진짜 형제가 됐어요. 걱정 마요.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2개의 봉투.
200만 원과 20만 원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30만 원과 30만 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유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는 다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두 아들에게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